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로마 근교에 있는 오스티아라는 곳입니다. 오스티아라는 곳은 한국에서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제2의 폼페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거 로마 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어 가지고 유명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침 6시입니다. 6시. 어제 인천공항 출발을 해가지고 11시간의 비행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는 747 8i 타입인데요. 길이가 76m로서 세계에서 가장 긴 비행기였습니다. 747을 개조를 해가지고 500명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A380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인데 그게 맞서기 위해서 만든 타입인데 이게 마지막 747입니다. 이제 747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747은 세계를 바꾼 비행기입니다. 1969년부터 말하자면 취향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값싸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 전보시대를 열었죠. 전보시대가 지금 저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프라가 됐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숫자가 아마 3천만에 육박해 될 겁니다. 놀랍게도 인구당 해외여행자 수는 일본을 앞섭니다. 우리가 일본을 앞섭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 탑 랭킹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을 많이 할수록 그 나라는 발전합니다. 이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 꼴이 되죠.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한다. 북한은 여행을 금지당하고 있다. 여행 금지당하면 그 나라 전체가 감옥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무슨 경제가 발전합니까? 앞으로 계속 한 2주 정도 유럽에 머물면서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까지 주로 지중해 북쪽 해안을 돌면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또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국내 사정을 여기서도 들여다보면서 계속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청와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잇따라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로한 자료가 청와대에서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다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또 검찰은 또 즉각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이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째 따져야 할 것은 이런 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이 정권 측에서 검찰을 정치에 끌어들이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정권의 특징은 국정 운영의 중심에 검찰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에 대한 마녀사냥의 집행기관으로 검찰을 설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법치가 지금까지 투쟁하고 노력한 것이 뭡니까? 핵심이 사법과 권력의 독립입니다. 법치가 정치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법치와 정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법은 정치 위에 있어야 합니다. 법치 정치를 해야 되지 정치 법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검찰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거기에 동조하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사 판사가 한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 판사가 한 덩어리가 되는 한편이 된 재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합니다. 북한이 변호사 있긴 있을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 덩어리가 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 덩어리가 되면은 그 재판 결과를 믿습니까? 따라서 이번 심재철 폭로 사건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 수사를 개입시켰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에 개입시키는 것은 이것은 검찰청법, 헌법 다 위반하는 겁니다. 헌법 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를 해야지 정권을 위한 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수사, 검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 권력의 주문이 들어올 때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검찰 전체가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의 해명은 국민들이 믿지 않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의 해명은 국민들이 믿지 않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과장, 왜곡, 허언을 하고 있습니다. 허언. 제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참 쓰기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인격 모독이 되니까 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자가 좀 점잖게 들리죠. 허언, 왜곡, 과장. 청와대라고 하면 대통령이 지도하는데 대통령부터 대변인까지, 특히 대변인까지 사실과 다른 말들을 예사로 하고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군사, 안보, 외교, 그리고 원자력 부문, 경제, 통계,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과장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하성 실장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0년대에 기업 소득 그리고 가계 소득은 많이 늘었지만은 가계 평균 소득은 늘지 않아 가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을 합리화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통계를 왜곡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가계 평균 소득이 성장을 하더라도 다른 성장, 기업의 성장보다는 또는 가계 전체 소득 성장보다는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계 전문가라든지 경제학자가 보면 웃을 이야기를 지금 정책 담당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2000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여러분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구를 보통 4명으로 쳤는데요. 요새는 2.65 뭐 이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약 20년 동안 가구의 구성원 수가 줄어드니까 1인당 소득은 줄지 않았는데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죠. 4명이 벌던 것을 2명이 벌면은 1인당 계산하면은 늘었지만은 전체 가구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많이 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구 구성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구 평균 소득이 기업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싹 무시해버리고 가구 평균 소득이 이렇게 늘지 않았으니까 한국에서 생기는 부는 기업이 주로 가져간다. 부자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국민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나눠주겠다는 정책의 뒷받침으로 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셈본만 한 사람이라도 허점을 할 수 있는데, 장 실장이라는 사람이 작년에도 똑같은 왜곡을 했는데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똑같은 왜곡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도 비판을 받았어요. 작년에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그게 반박 자료까지 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지고 똑같은 왜곡을 되풀이한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급투쟁론자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정책적으로 합니다. 또 거짓말임이 밝혀져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 계급투쟁론자들은 혁명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기 때문에 그 계급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특징이 선전선동이고, 한국 현대사가 지금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는 이 선전선동이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사태, 이명박 정부의 길을 꺾었던 광우병 사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물질로 선동한 때 다수 국민들까지 넘어가서 한 3개월 동안 서울 도심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하지만은 그 선박에서 구조된 172명은 해경이 살렸는데, 해경이 30분 만에 도착해가지고 45분밖에 구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배가 뒤집어지는 데는 한 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근혜가 헬리콥터를 타고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슈퍼맨이라도 안 됩니다. 그게 박근혜 탄핵의 출발점이 된 것 아닙니까? 또 탄핵 사태 때 있었던 수많은 선전선동, 그 중에 하나가 최순실이가 다니는 스포츠센터, 마사지센터 소장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하는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는데, 스포츠센터는 맞는데, 물리치료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마사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동준이라는 사람은 마사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마치 마사지사를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대통령이 밀었다는 식의 기사가 나니까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어떤 여자 마사지 대통령, 이걸 이미지로 연관시키면 참 지저분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조작된 겁니다. 그때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이 청와대 대변인은 한 달 전입니까? 김무사가 촛불 시위든 태극기 시위든 이게 탄핵 결정 이후에 폭력화될 때는 최악의 대비 태세로서 계엄령 검토를 준비하는 문구를 만들었어요. 계엄령과 기무사는 한참 멉니다. 왜냐?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그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될 기관 중에 하나가 기무사니까 미리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가상 대비 문구를 만들었는데, 이걸 반군선동 세력이 입수를 해가지고 요게 바로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쿠데타다. 진위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보도한 언론이 MBC, KBS, JTBC, SBS죠. 거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 문서를 멋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니까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 문서 어디에도 촛불 시위 진압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촛불 시위든 태극기 시위든 폭력화될 때 계엄령이 펴지면은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당시에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지금 쿠데타 음모가 발각된 것처럼 긴급 지시를 내리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더니 지금 조용해졌죠. 왜 조용할까요? 쿠데타 음모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조용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할지 이제 참 궁금합니다. 이런 발표를 하면은 기자들이 따져야 됩니다. 왜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변인이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나를 혼란시키느냐. 문제는 그렇게 하는 기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기자의 사회입니다. 똑똑한 기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대변인 그 자리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죽은 기자의 사회. 기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사단이죠. 이게 사단. 이게 사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총 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이게 사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진실의 총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기자가 안 보인다는 게 저 기자 생활 오래 한 저의 좀 비애입니다. 비애. 자, 그러니까 이번 심재철 파동에서 아주 복잡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은 청와대 대통령까지 포함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관, 특히 대변인의 말은 믿지 않아야 합니다. 믿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청와대 발표는 일단 믿는 게 정상입니다. 그 국민의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믿는. 그런데 이 정부는 다릅니다. 이 정권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일단 믿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알아봐야 됩니다. KBS, MBC, SBS 이 기사 이런 방송을 보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절벽이 있는데 그래 그 절벽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안 걸고 손해는 누가 보느냐? 방송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달리는 사람들이 손해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살을 하지 않으려면 정상적 국민으로서의 분별력을 유지하려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청와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청와대 발표를 믿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권리와 의무입니다. 왜 권리냐? 주권자가 국민이니까요. 청와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모섬입니다. 국민이 모섬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가만두면 됩니까? 왜 의무냐? 여론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 각자의 의무인 것이죠. 오늘 이 멀리 로마에서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좀 지치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은 멀리 올수록 근사하게 보는 나라입니다. 인천공항의 그 정돈되고 아름답기까지 한 능률적인 그 시스템을 보다가 여기 로마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 타고 이 호텔까지 올 때까지의 혼잡상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의 후손이지만 로마인의 정신은 멀리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인은 신라 통일을 이룩한 7세기, 8세기의 그 신라 사람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망국으로 이끌었던 이 조선조가 모델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과 국가는 변합니다. 민족성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위대한 발전을 한 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 통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위대한 황금기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이런 위대한 문명을 만드는데 숟가락 하나 놓은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문명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국민이고, 그것은 속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